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흔들릴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엔진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장착을 딱 하면은 부스팅 확 받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저는 이제 이번 뉴욕 증시의 한 주 동안의 이벤트들 뭐 일정들 이렇게 보면서 뭐가 그런 게 되어줄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거를 이제 시장에 좋은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하고 줬을 때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땡깡 부리는 네살 미운 대살 같은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멀리 미국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8월과 좀 다르나요? 8월 시장 하락했을 때와? 일단은 이번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놀라는 분위기긴 합니다. 일단 뭐 제가 느끼는 실업률 관련된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느꼈는데, 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격하게 반응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격하게 놀랐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전달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느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면역 잘 챙기시고요. 예, 면역 챙길 때 또 하루 엔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현지의 그 항상 한 주 동안의 풍경을 보여주시는데 이번 사진은 여기 어디 뭐 빵 공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빵 공장인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실업에 관련된 풍경을 한번 가져오고 오려다 보니 갖고 왔는데, 요즘 들어서 확실히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일단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자동화 추세로 좀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빵 공장에 들려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말이 이제는 전력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 저물 없고 인건비가 역시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별로 없는 공장의 한 풍경을 찍어서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일단은 뭐 이번 실업률 얘기할 때 아마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게 지금 공장 내부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구조로 점점 더 변화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요번에 안 그래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항만 쪽에서 이제 노사협정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사실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자의 권익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자동화가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도 아마 지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내용들, 뭘 우리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이번 주에 저번 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세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연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실업 지표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이후에 실업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요. 자, 일단 오펙 플러스가 사실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리포트, 실업 리포트가 예상보다 조금 더 노동력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평이 나오게 되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이제 2개월가량 연기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오펙 플러스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감산이 10월부터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70달러 선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로 인해 현재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당장 감산을 무마하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래도 재융자를 통해서 시장에 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재미난 소식들이 두 가지나 들려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기지금리를 80bp나 인하를 하려고 한다라는 뭐 소식이 나왔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은행 시스템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너무나도 낮았던 은행들의 금리로 인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진율이 너무나도 낮은 상황인데 만약에 80bp 인하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여기다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주카포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중국 쪽에서는 이 양쪽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번 해 안에 한 번에 40bp 정도의 인하가 나오고
난 이후에 내년 초에 한 번 더 40bp 인하 정도가 나오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재미난 소식은 중국 내에서 2, 3위에 해당하는 커다란 IB 은행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사실 중국 쪽에서 커다랗게 밀고 있는 모건 스탠리 혹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 해당하는 급의 IB를 만들겠다라는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현재 실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률 관련된 부분은 안 그래도 조금 이따가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얘기할 때 적당하게 한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예상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예상보다 하회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업률은 예상대로 나왔고요. 일단 저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25%, 정확히 말하면 4.3%라고 찍혔지만 정확한 수치는 4.25% 후반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간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4.2%까지 실업률이 내려놨다라는 소리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하락했던 가장 주요 원인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전달도 하향 조정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하회에다가 전달도 하향 조정됐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하회, ISM 서비스업 지수는 상회하게 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예상했던 부분들보다 비농업 고용 지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률 관련한 내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요 키워드는 사실 이 키워드들이 과연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 못할지가 제 관건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차근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실업 관련한 지표 내용이 과연 이제 향후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야기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다양한 물가 지표, 애플의 최신 제품 아이폰 16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지표는 말씀해주신 세 가지로 일단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대출에 관련 지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월요일 날 GDP 나우 수치, 화요일 날은 중국의 수출 수입액, 수요일 날은 중국의 신규 대출과 CPI 지표, 원유 재고, 10년물에 대한 국제 입찰, 그리고 목요일 날은 IEA의 월간 보고서와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농산물 가격 보고서인 WASD 보고서와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지수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중국의 실직률까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고용 관련한 내용들부터 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고용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요번에 나왔던 노동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한 측면들이 상당히 부각되긴 했으나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불리는 실업률은 어떻게 보면 4.3에서 4.2%로 떨어진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요게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됐는데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사실 50bp 이하에 관한 가능성이 25%에서 6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ADP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달도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정부 쪽에서도 전전달에 대한 비농업 고용지수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정확히 말하면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11만 건에서 8만 9천 건으로,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17만 9천 건에서 11만 8천 건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는데요. 자, 정확하게 디테일한 지표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약간 14만 2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지표 자체는 7월 달에 8만 9천여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전달에 비하면 5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기는 합니다. 실업률 자체는 4.2%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사실 4.25에서 4.22로 소폭 하락한 것 빼고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쪽에서도 사람이 좀 증가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서비스와 병원 쪽에서 고용에 대해 좀 증가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비농업 고용 지수 중에서 제조업 쪽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사회복지 고용 같은 경우는 13,000명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12개월 평균보다는 둔화된 증가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구재 산업에서도 25,000여 명이 감소하게 되면서 제조업 고용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비농업 중가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17만 9천 명에서 11만 8천 명으로 7월은 11만 4천 명에서 8만 9천여 명으로 각각 수정이 되게 되면서 사실
8월 자체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6월과 7월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다 보니까 사실 뭐 4월, 5월, 3월에 해당했던 비농업 고용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게 되면서 그때보다는 안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달과 전전달과 제가 미국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고용 증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6월과 7월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 8월 자체의 고용 증가치는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느꼈던 비농업 고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한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9만 9천여 건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침체가 나타났던 부분은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업 중에서 소규모 기업들, 한 명에서 49명까지의 직원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조금 더 고용의 증가가 주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가장 하향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제조업과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업에 활동하는 인포메이션과 프로페셔널 직종에 해당하는 직장들이 전체적으로 고용의 증가세가 멈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7월 달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요. 이 졸트 직장 창출들도 죄송합니다. 근데 데이터도 재미난 게 790만 건에서 770만 건으로 이번에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 이유가 6월에 이번에 구인 건수가 817만 건에서 790만 건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채용 및 퇴직 데이터도 같이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ISM과 뭐 ADP 비농업이나 아니면은 찐비농이나 아니면은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 지표가 사실상 6월, 7월 건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공포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고용 관련된 지표는 소규모 기업체에서 퇴직률이 감소했지만 해고 및 해직률이 증가했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와 비슷한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주문과 미결 주문이 감소를 했고요. 생산과 고용도 같이 감소를 하고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공급업체의 납품 속도도 느려졌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가장 지목한 부분은요. 전체적인 17개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에서 5개에 해당하는 제조업만 성장을 했고 나머지 12개에서는 수축을 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인터뷰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나왔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터뷰 사업이 내용이 둔화가 되고 엄청 많네요. 저게 다 네, 중요한 맞습니다. 건가요? 일단 네. ISM 제조업 지표 내에서 어떤 네. 섹터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빨간색이 그럼 안 좋은 거고 초록색이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음. 빨간색이 안 좋은 지표고 녹색이 좀 좋은 지표인데 네. 일단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지표 중에 몇 가지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아. 선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연준의 판단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네네. 보시게 되면은 사업이 둔화되고 있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가 이제 종이 제품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기계 제품 쪽에서도 고객들이 장비 구매를 위해서 자본이 승인이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는 24년 4분기까지 보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인터뷰가 어. 나왔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선거 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다르고 여기에다가 연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에 대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이거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네. 이거를 딜레이시켜서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음.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사자라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들 사이에서 손님들 사이에서 한 세네 달 정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큰 뭐 무리는 아니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인터뷰가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성장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서 인터뷰 내용들 보시면은 확실히 빨간색으로 체크된 섹터들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업도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산님, 이거 뭐 인터뷰 빨리 끝내시고 어디 급하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가 많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빨리 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오기가 약간 1.5배속 정도로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저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을 전달해 주셨던 제조업과 또 서비스업 쪽에 있어서 뭐 이제 혼재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어서 이거를 시장에서 심리가 워낙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쪽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로 봐야 하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일단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8월 데이터가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8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업률도 비농업 고용지수도 전달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7월도 6월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당장 침체가 우리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뭐 비농업 고용지수나 혹은 직장 관련된 부분들이 식어가는 게 아닌가. 원래 6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17만 9천 건의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1만 건이었구나. 아니면은 뭐 7월 달 데이터도 11만 건으로 사실 나쁜 데이터였지만 그거보다 더 나쁘게 볼 수 있는 8만 9천여 건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졸대 직장 창출 데이터도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 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데이터는 이거 데이터 마사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사실 6월, 7월의 데이터에 대한 반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분명히 8월 데이터만 보면은 7월 데이터나 6월 데이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나왔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보면 사실 좀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크게 반응하면서 뭐 아무래도 50bp 이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늘렸던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원로 총재가 저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금요일 날쯤에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빠르게 앞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나중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는 방향성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0bp 인하에 대한 조금 더 가능성이 크게 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방향성에 더해서는 결국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사실 8월 지표가 7월이나 6월 지표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금리 인하가 25bp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25bp 인하가 조금 더 대세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시장 심리가 FMC 전까지도 계속해서 꺾여 있다면 25bp 인하를 하면 시장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혹은 시장이 얼마나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이제 선물 관련 지표 기준으로는 사실 50bp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25bp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되는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던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러한 좀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와도 좋게 나와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뭐 CPI, PPI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한 몇 달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CP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번에는 좀 나오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사실 저번부터 제가 CPI 데이터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립이라고 이제 제가 적는 품목이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커다란 가격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뭐 미국 내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제 소비도 정점을 찍었지만 이제 물건들의 가격도 이제 슬슬 정점을 찍고 이제 정상화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사실 명확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립이다. 그 중립인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고,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영향을 안 미쳤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조금 더 이제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동안에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네,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없겠어라고 하는데, 또 이거를 반대로 이거 봐, 경기 안 좋으니까 물가도 이렇게 안 좋잖아, 뚝뚝 떨어지잖아, 경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까 봐 저는 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특히 뭐 이제 뭐 약간 자동차 요런 거 판매 줄면은 이거 경기 안 좋아 사람들이 주머니 안 여네, 소비 줄어들었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CPI가 크게 내려간다면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의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건 아직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음. 미래에 내려갈 방향성이지, 아직까지는 최근에 뭐 발표를 했던 기업들 어닝들을 보더라도 가이던스가 문제지,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소비 자체는 탄탄하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다음 달 정도 전부터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음.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시장에서도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부 데이터를 좀 한번 볼까요? 예상되고 있는 데이터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CPI 데이터 관련해서 사실 정상화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낮습니다. 0.2%에 0.2%, 그리고 YOY 1년 기준으로는 드디어 CPI가 2% 중반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6%에 해당하는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도 1년 기준으로 3.2% 조금 높은 수치가 잡혀 있지만 결국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씩 하나씩 세부 지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저번 달에 나왔던 CPI 지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0.2에 0.2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해줬던 것이 여전히 굿즈 가격이 하락세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솔린 가격이 그 달 당시에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주거비가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는데 주거비가 0.4%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요번에는 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뭐 이야기를 빌려서 갖고 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평균치를 냈을 때는 지속적으로 주거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관련돼서 음식 관련된 지표를 좀 갖고 와 봤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곡물들 가격이 하락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소프트 제품이라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나 커피 가격 혹은 설탕 가격들은 뭐 전달과 비슷하거나 혹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비해서 고기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기 가격들이나 이런 음식 관련된 제품들이 좀 가격이 떨어지는데 한몫을 한 거는 아무래도 카말라 해리스의 새로운 정책도 아마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진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가격 관련해서 상한제 비슷한 거를 도입하는, 혹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상한제를 두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소폭 더 이제 음식 제품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전달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히 이번 여러 제품들이나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전달 같은 경우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WASD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커다란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음식 관련된 가격들은 이번에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외식을 포함해도 아마 좀 중립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솔린 가격, 이번에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와,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오펙 플러스의 이제 생산량을 늘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합쳐져 가지고 유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요. 음. 도매 가격 기준으로도 소매 가격 기준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7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378달러였던 반면에 8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295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80달러에 해당하는 WTI 오일 가격을 다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난방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기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8월 달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 달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가격대에서 아마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곧 겨울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일 가격이나 아마 난방유 가격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의 전체적인 뭐 둔화세와 합쳐져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재미난 건 이번에 중고차 관련된 가격들이 이제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도 소매 가격 기준으로도 올랐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굿즈 가격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양쪽 다 오르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된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많이 하락한 뭐 섹터들이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일단은 전달보다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이번에 제조업 가격 인덱스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락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굿즈 가격 이번에 중립에다가 뒀고요. 그리고 코어 CPI 자체는 상승 쪽에다가 좀 두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주거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렌트비가 이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사기업 조사 기준으로는 드디어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초반이 마지막으로 내린 이후에 다시 또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거비 0.4% 저번 달에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아마 이번 달에는 다시 또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ISM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고 사실 서비스 관련 섹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병원 관련된 PMI 지표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쪽에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자면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가격들에 대한 품목이 이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중립에 해당하는 뭐 예상치를 개인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섹터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섹터에서 중립이라고 적었던 정도로 이제는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소비 관련된 부분들도 정점을 찍고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격의 움직임은 예상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방향성으로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양한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이번 주 이제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크게 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번 주 시장에는 과연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신제품 발표인데 지금 뭐 뉴욕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벌써부터 프로모션을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애플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서 아마 여러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사실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지근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UBS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설정하게 됐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신제품 자체는 호재기는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아이폰 16의 AI 폰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이미 AI에 대한 발표를 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가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예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국의 이제 경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AI 관련된 부분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애플의 첫 AI 폰인 만큼 이제 기존 사용자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라는 기대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키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모든 애널리스트들도 중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현지 업체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16의 챗GPT 기반의 AI 서비스가 제공이 될지 안 될지가 여전히 불확실하기도 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전부 다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다 음.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할 경우 검열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애플이 오픈 AI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내 현지 파트너도 물색하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 중국 내 경쟁들이 많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판매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기에는 예전만큼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전체적인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좀 평균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범죄 악용 기능이 사실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에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 소식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텔레그램의 CEO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번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실 저번에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임명성이 거의 보장이 된다라는 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악용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불법 콘텐츠 차단과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을 삭제하고 새로운 기능을 내놓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주변 사람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기능을 삭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소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제 이제 텔레그램의 CEO 같은 경우는 현재 감옥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12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제 크루즈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크루즈 같은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그리스 쪽에서 특단의 조치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잉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크루즈주나 여행 관련된 주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사장님께서 원래도 말씀이 조금 빠르시긴 하지만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아가지고 유독 오늘 빠르다라는 댓글 여러분 이거 다시 보실 때는 한 0.7배속으로 하시면 아주 적당한 속도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 사이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참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부디 하루 만에 급반등했다라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